예,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EBS 강사를 하면서 한국외국어대학교 입학사정과 실장을 맡고 있는 이성록입니다. 사실 지금 입시와 관련해서 제도적인 특징들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좀 전에 정 선생님 말씀을 좀 들어보셨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공부의 비법들이 말씀해 주신 내용들에 다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어떻게 할까의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무엇인가 방향성을 찾게 된다면 입시 제도는 부차적인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대비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저도 밑에서 한번 충실하게 한번 해봤습니다. 자, 저는 오늘 대입 제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특징들이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 아이에게 맞는 입시 전략을 잡을 때 어떤 점에 유의하면서 전략을 잡아야 될지 하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1학년, 2학년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내용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PPT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은 우리 어머님들, 부모님들이 상당히 해피해하고 있는 이런 자료 중에 하나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등학교 2학년들 학생이 2020 학번들이 될 학생들입니다. 2020 학년도가 되면 대입 정원 대비 수험생 수를 추론을 해봤었을 때 대입 정원이 수험생 숫자를 추월하게 되는 이러한 원년도가 2020 학년도입니다. 하다 보니까는 우리 학생들이 대학에서 정원이 부족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물론 3학년들 같은 경우는 금년도 같은 경우는 13,000명이 대학 정원보다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세대가 무슨 세대인지 아시죠? 밀레니엄 베이비들.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들이 이렇게 줄어들고 고등학교 1학년들 같은 경우는 65,000명이 줄어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하다 보니까는 지금 걱정을 이렇게 대학 걱정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벚꽃 개화 순서에 따라서 대학들이 없어질 가능성들이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런 대학들이 물론 발생을 할 겁니다. 고등학교 1학년들이 65,000명이 줄어들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2,000명 정원을 가지고 있는 대학에 30개 대학이 없어지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대학을 들어가는 것이 그만큼 더 용이한 구조로 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우리 학생들이 진학하고 싶어하는 상위권 대학들 또 진학하고 싶어하는 학과가 있는 이런 대학들에서 경쟁률은 여전히 낮지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런 자료를 보면서 해피해야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 우리 학생들은 치러야 될 경쟁은 여전히 상당히 어려운 여건들을 겪어내야 되는 이런 세대들이다라는 점들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 대학 입시의 현재 나타나는 구조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을까? 대학 입시는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으로서 나누어서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왜 수시 모집입니까? 수시로 떨어지니까 수시 모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수시 모집은 정시 모집 이전에 대학에서 임의로 정한 시기에 전형을 실시하는 전형이 수시 모집입니다. 그런데 200개 대학에서 수시 모집과 관련해서 200개 대학에서 원서를 다 쓰게 하다 보면 우리 부모님들 주머니 사정이 그렇게 녹록지 않을 가능성들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원서 쓰다가 3학년 일정이 끝장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시 모집의 응시 기회를 6번으로 국가에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6번으로 제한하고 있고, 정시 모집은 3번 정도의 기회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가군, 나군, 다군으로 나눠서 일정 시기를 국가에서 정한 시기에 모집을 하도록 하는 정시 모집으로 나누어서 학생들을 선발하는데, 그런데 수시 모집에서 대학 전형을 설계를 할 때 대학에서 교육부에서 수시 모집을 설계를 할 때는 각 대학마다
전형의 원칙이라는 것들이 있게 됩니다. 예, 전형의 원칙이라는 것이 수시 모집을 설계할 때는 4가지 전형의 틀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고 있고, 정시 모집은 2가지 전형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대입 전형 간소화 정책에 따라서 4+2 정책입니다. 하다 보니까는 수시 모집에서는 4가지 전형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전형의 틀은 학생부 위주 전형과 논술 위주 전형, 실기 위주 전형으로 나뉘게 되고, 특히 실기 위주 전형 속에는 인문계, 어학 특기자, 자연계, 수학과학 특기자까지를 포함을 해서 실기 위주 전형에 포함을 시키고, 그리고 학생부 위주 전형을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으로 나누어서 학생들을 선발하는데, 2020학년도 고등학교 2학년들이 치를 입시에서의 구조를 보면 학생부 교과 중심의 전형이 42%나 되는 어마어마한 인원을 여기서 뽑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 전형이 24.5%밖에 뽑지 않고 있고, 논술 전형은 12,000여 명밖에 뽑지 않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시 모집이 19.9%를 이렇게 선발하고 있다라는 틀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만을 가지고 본다라면 우리 학생들이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전략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될 전형이 어떤 전형입니까? 내신 중심의 교과 전형이죠. 그런데 과연 대학들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모집 인원을 균형 분포를 가지고 있지만은 현실적으로는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내용들을 보십시오. 이 대학들 같은 경우는 교과 전형에서 뽑고 있지 않습니다. 교과 전형을 가지고 42%를 뽑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11개 대학에서 뽑는 우리 서울시내에서 소위 상위권 대학이라고 하는 학생들이 많이 진학하고 싶어하는 대학들의 내용 구조를 보면 2,300명밖에 뽑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5.6%밖에 여기서 뽑지 않아요. 그런데 학생부 종합전형 어떻습니까?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뽑는 내용을 보면은 2,495명을 뽑고, 고려대학도 2,000여 명이나 되는 인원을 넘게 뽑고, 경희대학도 2,000명을 넘게 뽑습니다. 실제 11개 대학에서 뽑는 내용을 보면 어떻게 뽑고 있습니까? 40%가 넘게 되는 정원에 40%가 넘게 되는 정원을 여기서 선발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러면 논술 전형은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논술 전형 12,000여 명밖에 뽑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 11개 대학에서 뽑는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16.7%를 여기서 선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구나. 대학의 특성에 따라서 선발 구조적인 특징들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구나. 서울 시내 상위권 대학에서 뽑는 내용을 보면 학생부 종합전형 중심으로 해서 대거 인원들을 선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논술 전형 인원을 일정 부분 선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교과 전형은 조금 흉내만 내고 있구나. 그러면 서울 시내 중위권 대학들은 어떤 양상들이 드러날까요? 서울 시내 중위권 대학들은 학생부 교과 중심의 전형으로 뽑는 인원들이 다소 늘어나겠죠. 종합전형으로 뽑는 인원은 다소 줄어들겠죠. 논술 전형으로 뽑는 인원들은 논술 전형으로 뽑지 않기도 하고, 또 뽑아도 적게 인원들을 뽑고 있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서울 시내 하위권 대학이라든지 지방대학 중심으로 해서는 뽑고 있는 내용들은 어떤 중심으로 뽑겠습니까? 학생부 교과 중심으로서 뽑는 내용이 대거 교과 중심으로서 뽑고 있고, 종합전형 일정 부분 뽑고 있고, 논술 전형을 뽑지 않고 있는 이런 구조적인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들이 이제 입시 전략이라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대학의 급별로 모집하는 양상들이 거의 비슷한 양상들을 가지고 있고, 뽑는 내용들이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다는 점들을 이해할 수 있죠.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이제 학교 생활을 적어도 1학년 같은 경우는 한 학기 정도 지났고, 2학년 같은 경우는 지금 3학기가 지난 상황 속에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영역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을 것이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영역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지망하는 대학의 범주를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정해서 전략적으로 대비를 해야 되는 특징들이 있죠. 그러면
지금 1학년, 2학년들도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전략적으로 어떤 부분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대학에 입학을 했었을 때 어느 대학까지 갔었을 때 용서가 될 것인가 하는 범주가 정해져야 되죠. 나는 스카이그룹의 대학을 아니면은 대학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또는 중경외시 그룹에 있는 대학도 괜찮다. 아니면 지방 국립대학이라도 괜찮고, 아니면 부모님 품에서 다닐 수 있는 어떤 대학도 괜찮다. 라든지 나름대로의 방향성 등을 이제 분명히 가져야 되죠. 왜? 나름대로 자기가 지원하고자 하는 그룹에 있는 대학들이 가지고 있는 전형 구조상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본인 성적이 가지고 있는 특장점들이 어떤 면에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면들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해야 되죠. 내신 성적이 좋은가? 수능과 대비했을 때 내신 성적이 좋은가? 아니면 수능 성적이 훨씬 더 우위에 있는 성적인가? 아니면 거기에다가 논술 역량이 나는 뛰어난 역량들을 가지고 있는 학생인가? 아니면 실제 학교 생활을 충실하게 해서 비교과 서류까지도 충실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이런 학생인가? 에 따라서 나름대로 성격을 그런 성격을 좀 더 분석을 한 다음에 전략적으로 특정 대학의 특정 학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대비를 해주지 않으면 현행 입시 구조는 쉽사리 그렇게 문을 개방하지 않는다라는 특징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있어야 되죠. 그러면 이제 금년 2학년들이 7을 입시해서 1학년들이 7을 입시해서 어떤 구조적인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전체 모집 정원에서 모집 정원은 계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고, 수시 모집 인원이 지난해 그런 이야기들이 논란들이 있었죠. 일부 상위권 대학에서 교육부 차관께서 전화를 하셔가지고 정시 모집 인원을 늘려잡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일부 대학에서 정시 모집 인원이 늘어나고는 있지만은 전체적인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 인원을 대비를 해보면 정시 모집보다 수시 모집 인원이 오히려 늘어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2학년들이 7월 입시에서는 77%가 되는 이런 비율을 높게 나타나고 있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수시 모집에서는 나타나는 특징들이 아무래도 학생부 위주의 전형이 포인트가 되고, 학생들을 선발하는데 가장 중요한 서류로서 학교 생활기록부를 바라보고 있고, 물론 일부 대학에서 이제 수능 최장력 기준을 걸어서 일단 뭔가 족쇄를 채워서 학생들의 학업 역량을 일정 부분 담보받으려는 의지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요. 수시는 학생부 위주 전형이고 정시는 나름대로 수능 위주의 전형이다. 내신 9등급 나와도 서울대학을 갈 수 있습니다. 수능만 만점에 가까우면. 이거는 정시 모집이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특징들이라는 거죠. 왜? 정시는 바로 수능 중심으로 선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대학에서 정시는 수능 100% 전형을 하고 있고, 또는 학생부를 일정 부분 반영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반영의 내용은 거의 없기 때문에 정시는 수능 중심으로서 이렇게 선발을 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대학별고사에서 특히 논술 위주의 전형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금년도에 33개 대학에서 선발을 하고 있고 13,000명 정도를 선발하고 있는데, 내년도 고등학교 2학년들이 7월 입시에 있어서는 12,000명 정도로 줄어들고 있다. 고등학교 1학년들이 7월 입시에 있어서는 여전히 그러면 어떤 양상들을 가질까? 내년도 4월 달에 이제 발표를 할 텐데, 아직 대학에서 전형을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수치는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논술고사 전형 인원은 지속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여전히 서울 시내 상위권 대학에서는 논술 전형을 가지고 뽑는 대학들이 여전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 라는 점들도 상위권 대학을 지원할 친구들은 염두에 두셔야 될 이런 내용들 중에 하나가 된다 라는 점들이고요. 그 다음에 고른교회 전형이라든지 지역 인재 특별 전형이 모집 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는 이런 특징이 있다 라는 점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능과 관련해서 영어 절대평가, 한국사 절대평가가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계속 이어지고 중학교 3학년들이 7월 입시에 있어서는 절대평가로 가냐 상대평가로 가냐 논란 끝에 결론 내린 것은 뭡니까? 제2외국어 및 한문만 절대평가로 추가가 될 뿐이지 나머지 같은 경우는 그대로 상대평가가 지속이 되고 있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영어 절대평가에 따라서 반영 방식이 어떤 양상들을 가지고 있는가 봤더니 수시 모집에서는 영어 절대평가에 따라서 여전히 수능 최저학력 기준 등급을 활용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반영하는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 예전보다 영어 절대평가에 따라서 영어 등급을 받기가 훨씬 더 용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시키는 학생들의 비율이 작년도에 충족시킨 비율이 재작년보다 10% 정도 학생들이 최저학력 기준 충족 비율이 높아졌다 라는 점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일부 대학에서는 영어 절대평가에 따라서 영어 영역을 최저학력 기준에 포함을 시키지 않는 일부 대학들도 있지만, 대개 많은 대학에서 영어 절대평가에 따라서 영어도 최저학력 기준에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용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정시 모집 같은 경우는 비율을 일정 비율을 통해서 점수를 감점한다든지 가산점을 주는 방식으로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특징들을 보면 서울시내 상위권 대학에서 나타나고 있는 특징들은 물론 이제 대학마다 편차가 납니다. 100점 만점으로 따졌었을 때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1등급과 2등급 간의 격차를 5점 편차를 두는가 하면, 고려대학 같은 경우는 1점 편차밖에 두지 않고 있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대개 많은 대학에서 100점 만점으로 따졌을 때 1등급과 2등급 간의 편차를, 인문계 같은 경우는 4점 편차를 두고 있는데, 어떤 시그널들을 주고 있는 거 아니? 2등급 학생들은 지원을 웬만하면 삼가 주십시오 라는 시그널들을 주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영어 절대평가에 따라서 영어 등급 받기가 훨씬 더 용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특징들은 어떻습니까? 작년도 수능에서 나타나 있는 특징들입니다. 1등급의 비율이 90점 이상이 1등급이 나타나고 있는데, 작년도 수능에서 나타난 비율이 10% 정도, 52,000명 정도가 1등급이 됐었는데, 물론 작년도 6월달 모의평가, 9월달 모의평가, 작년도 9월달 모의평가 끝나고 났었을 때 학생들이 거의 패닉에 빠졌었죠. 영어 절대평가에 따라서 문제가 쉬울 줄 알았는데 영어 1등급의 비율이 5.39%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거 큰일 났다 라고 해서 그때부터 뜨고 싶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영어 다시 또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혼선이 있었던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6월달 모의평가 3학년들 모의평가를 딱 봐보니까 어떻습니까? 4.19%밖에 1등급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실제 영어 절대평가에 따라서 대단히 쉬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영어 영역에서도 변별력, 아까 수학 영역에서도 킬러 문제라고 하는 20번, 30번, 21번 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영어 영역에서도 빈칸 추론 문제라든지 하는 일부 킬러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서 나타나고 있는 특징들이 학생들이 그대로 평이하게 출제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해서 준비를 했었는데,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9월달 모의평가에서는 조절이 될 것이고, 본 수능에서도 작년도와 비슷한 양상들이 나타나서 10% 정도가 1등급 학생들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은 해보지만, 자,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염두에 둬야 될 내용은 뭡니까? 영어 절대평가에 따라서 영어가 대단히 쉬울 것처럼 느껴지고 있지만, 특히 서울시내 상위권 대학을 지원하는 친구들은 1등급, 2등급이 나오지 않았었을 때는 지원하는데 상당히 걸림돌로 제공이 될 가능성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영어에 대해서 절대 소홀하게 공부를 하게 되면 나중에 가서 상당히 문제가 될 가능성들도 있다라는 점들을 염두에 두십시오. 하다 보니까는 실제 3학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까? 3학년 때 가면 일단 수능에서 당장 눈앞에 닥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현실적으로 닥치는 문제들이 점수가 부여되는 이런 교과목, 상대평가에 따라서 점수가 부여되는 이런 과목에서는 부담이 대단히 크게 느껴집니다. 특히 3학년 때 가면 그 부담이 오히려 더 커지는 영역이 뭡니까? 수학 영역이죠.
수학 영역은 아무리 해도 잘 나오지 않게 되고, 아까 우리 정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 그런 방법론을 토대로 해서 1학년 때, 2학년 때부터 토대 학습이 되지 않았었을 때 3학년 때 나타나고 있는 특징들은 현실적으로 한계성을 너무 많이 지니고 있다는 거죠. 수학에 대한 부담, 게다가 국어 영역에 대한 부담뿐만 아니라 과탐에 대한 탐구 영역에 대한 부담까지가 대단히 커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다 보니까는 영어 영역에 대해서 손댈 시간들이 그렇게 많이 시간 투자를 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1학년 때, 2학년 때 영어 영역에 대해서는 웬만큼 궤도에 오를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하도록 하는 이런 입시 전략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보여드리는 이런 자료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수능 절대평가에 따라서 영어 영역 정시 모집에서 점수를 어떻게 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인데, 이 대학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2등급 학생들은 웬만하면 지원을 삼가 주십시오 라는 시그널들을 이렇게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점들을 엿볼 수 있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해서 논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해서 논란들이 많이 있는데 2022학년도 개편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특징들은 뭡니까? 그렇게 많은 부분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공부 방법론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방법론을 꾸준하게 지속이 돼 있었을 때 크게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들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능 위주의 전형의 비율, 정시 모집의 인원이죠. 정시 모집의 인원이 대학 자율로 가고 있다. 그런데 2021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들 입시까지도 거의 자율로 가고 있는데, 그런데 중학교 학생들에게 수능 위주의 비율이 30% 이상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을 아예 수치로 규정을 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나타난 특징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 77%가 수시 모집으로 뽑는 인원들이기 때문에 정시 모집 인원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획기적으로 정시 모집 인원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대학들은 여러 가지 방법론들을 통해서 이 수치를 맞추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수시 모집 중심으로서 뽑는 학생들의 비율이 높게 나타날 가능성들이 대단히 많다라는 점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시 모집 인원이 그렇게 대폭적으로 늘어날 거냐, 그런 거는 아니다. 통계상으로 나타난 수치에 의하면 5천여 명 정도가 정시 모집 인원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해서 대학들이 아직 전형에 대해서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전형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들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런 시점에서 그런 통계적인 수치까지도 나오던데, 어쨌든 정시 모집 인원이 30% 정도 늘어난다는 이야기는 수능 중심의 전형이 조금은 늘어나는 비율을 가지고 있지만은 획기적으로 이렇게 변화를 가져오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점들이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 수능 출제 범위가 문제되는 것은 이제 수능 출제 범위가 바뀌고 있다라는 점들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020학년도 고등학교 2학년들이 치를 입시에 있어서의 수능 출제 범위와 1학년들이 출제 범위가 다르게 되죠. 왜냐하면 1학년들의 출제 범위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서 학교 교육과정이 달라진 이런 상황입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이 2학년들이 치른 2학년 학생들이 공부한 교육과정이고, 2015 개정 교육과정이 1학년들이 치른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른 양상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 특히 수학에서의 변화 같은 것들이 가장 두드러진 변화로 드러나고 있고, 그런데 중학교 3학년들이 치를 입시에 있어서는 또 다른 변화가 또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어 과목에서 독서 문학만 공통이고 화법과 작문과 언어 매체 중에서 선택을 하고 있다. 어떤 과목 선택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화법과 작문 쪽으로 선택의 폭이 대단히 많이 몰릴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언어와 매체에서는 어법과 관련된, 문법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나타날 것이고, 수학 같은 경우도 수한수2에서 공통으로 가고 확통, 미적, 기하 중에서 선택을 한다.
일반적으로 선택을 할까 과목들이 전부 다 뭐겠습니까? 확통적으로 선택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위권 대학 중심으로 해서 또 일부 대학들에서 자연계에서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기하 과목을 지정하는 대학들이 늘어날 것이다 라는 점들도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볼 수 있겠죠. 예, 그런데 이 부분은 아직 어떻게 하겠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대학들이 발표한 대학은 한 개 대학도 없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 영어 영역은 똑같고, 그 다음에 탐구 영역에서도 지금까지는 사탐, 인문계는 사탐이고 자연계는 과탐 중에서 선택 과목 2과목을 선택하도록 돼 있었는데, 인문계, 자연계 구분 없이 17과목, 사탐, 과탐 17과목 중에서 2과목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는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자연계 같은 경우에 있어서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는 특히 과탐 과목 중에서 2과목을 지정할 가능성들도 있다. 뭐 이런 정도의 내용을 추론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EBS 연계 비율이 70에서 50%로 변하고 있다. 자, 이게 변한다라고 해서 크게 달라질 부분이 있겠습니까? 아니죠. EBS 교재 지금까지 왜 풀어왔습니까? 영역에서 EBS의 연계가 이게 70%가 나타나기 때문에 EBS 교재를 풀어왔습니까? 실제 EBS 교재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죠. 국내에서 나와 있는 교재 중에서 가장 양질의 교재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교재가 EBS 교재죠. 수능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본질적으로 EBS 교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특장점들이 본질적인 점들을 가장 핵심적으로 거론하고 있고, 이 교재가 가지고 있는 질적인 측면에서 가장 양질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학생들이 선택을 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 교재이기 때문에 EBS 교재가 선택이 되고 있죠. 연계 비율,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구태여 집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50% 연계가 된다 하더라도 실제 EBS 교재를 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역량을 길렀었을 때 가장 핵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수능 문제 양상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3학년들이 치른 입시와 관련해서 3학년들이 치를 입시가 지금 현재 학생들이 풀고 있는 교재가 이 입시에서 반영되는 교재다.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들이, 2학년들이 이 교재를 풀 거냐 말 거냐, 양질의 교재라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떤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보다도 훨씬 더 질적인 측면에서 좋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교재를 1학년, 2학년들도 풀어두는 것이 훨씬 더 유용한 전략으로 살펴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들.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기재 방안이 개선이 된다. 중학교 3학년들부터 개선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상 경력 중에서 지금까지는 수상 경력에서 무제한으로 기록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었는데, 중학교 3학년들이 고등학교 입학하게 되면 수상 경력을 한 학기당 하나밖에 기재를 못하도록 하고 있고, 이런 제약적인 조건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고등학교 입학을 해서 그렇게 어떻게 변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대비를 해두면은 충분히 대비가 될 수 있는 이런 양상들을 엿볼 수 있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수시 모집과 이제 정시 모집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는데, 특히 우리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이 물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수학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수학과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도 이 부분들이 실제 수학과 관련된 부분들, 바로 수능과 관련된 대비 전략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데 내신과 관련해서도 수학과 관련된 공부 방법론들이 내신과 관련해서도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그래서 수능도 잘해야 되고 내신도 좋아야 되고, 또 게다가 학교에서 비교과 활동까지도 좋아서 학교 생활기록부 서류가 충실하게 완성이 돼야 되고, 게다가 논술까지 잘해야 되는, 하다 보니까 입시가 죽음의 사각링이 됐다 라고 해서 도대체 이 부분을 어떻게 대비하란 말이냐. 우리 부모님들께서 그러다 보니까 하시는 말씀들 중에 제일 흔하게 하시는 말씀들이 뭡니까? 그래도 대학 제도는 옛날이 최고야. 옛날에 학력고사 하나 봐가지고 그냥 시험을 선발하는 방식들이 최고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과연 그러한 방식으로서 학생들을 선발했었을 때 소위 말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미래지향형 인간들을 어떻게 양성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논란들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과 관련해서 전형을 대비를 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대비를 하는 모습들이 상위권과 중위권과 하위권에 따라서 좀 더 다르게 나타나고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대비 전략은 뭡니까? 수능에 대한 대비가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고 있고요. 게다가 내신과 관련해서 역량들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내신을 받기가 훨씬 더 용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내신에 대한 대비는 필수적으로 대비를 해 나가면서 거기에다가 학교 생활을 꾸준하고 충실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고 이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학교 생활에 충실한 모습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생활기록부가 메모가 되도록 하면서 논술 전형을 준비를 할 거냐 말 거냐 라는 판단들을 하시면서 이제 전략을 대비를 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각각의 전형 유형별로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라는 것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특징들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다 보니까는 이제 3학년 같은 경우는 전략적으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냐, 내신과 수능 중에서 어떤 유형이 나에게 좀 더 유리한 전형이냐, 내신이 훨씬 더 강했었을 때는 학생부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교과 전형 특히 이제 비교과까지가 준비가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에 따라서 준비가 안 돼 있었을 때는 교과 전형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대비를 하고 교과 전형 중에서도 특히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유형들을 좀 더 다르게 준비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종합 전형과 관련해서 특히 이제 비교과까지 준비가 돼 있었을 때 종합 전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전략적으로 어떤 학교를 지원을 할 것인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이제 내신과 수능 중에서 내신보다는 수능이 훨씬 더 유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실제 내신을 포기해도 상관없죠. 왜냐하면 정시 모집과 관련해서 입학을 할 수 있는 전형 인원이 여전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 내신에 대한 관리보다는 상대적으로 수능에 대한 관리를 기본적으로 해나가면서 준비를 하되 거기에다가 이제 논술 수시 모집 중에서 논술 전형과 관련해서 준비가 돼 있었을 때는 논술도 역량이 있었을 때는 논술과 관련된 전략을 수시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도저도 아니었었을 경우에는 정시와 관련해서 수능 성적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전략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과 관련해서 내용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전형 유형별로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내신 성적이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을 차지합니다. 내신 몇 등급이냐 라는 부분들이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가 되고 그런데 상위권 대학 중심으로 해서는 내신만 가지고 뽑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 혹을 덜렁 하나 더 달고 있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것을 달고 있고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시킨 학생들만 가지고 내신을 비교해서 선발하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일부 학교들을 가지고 있고 학생부 교과 전형이고 종합 전형은 내신 성적도 일정 부분 바라보면서 비교과 활동 영역까지 학교 서류를 통해서 드러나 있는 제출하는 학교 생활기록부를 통해서 드러나 있는 학교 생활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서 선발하는 특징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이고 적성전형 내신도 아니고 수능도 아닌 학생들 중에서 중위권, 중하위권 학생들 중에서 기회의 땅이라고 불려지는 전형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회의 땅, 예를 들어서 수능 등급이 3등급에서 4등급, 5등급, 6등급 되는 학생들이 응시할 수 있는 적성고사라는 시험 문제를 치르게 됩니다. 대개 국어, 수학, 영어와 관련된 문제들을 치르게 되는데 특히 수학의 영역이 가지고 있는 비중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이런 시험 구조상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시험을 치르고 나서 대학을 선발하는 이런 전형이 적성고사 전형입니다. 그런데 이 전형으로 뽑는 대학들의 그레이드를 보면 우리 학생들이 조금 그레이드가 낮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평가라는 이런 대학들이 적성고사를 일부 대학에서 치르고 있고요. 실기 위주 중에서 특기자 전형, 어학 특기자, 수학 과학 특기자 전형을 뽑고 있고 논술 전형은
논술 전형은 논술 하나만 가지고 뽑아줬으면 좋겠는데, 많은 대학에서 논술 전형으로 뽑는 대학에서 여기에서도 수능 최장력 기준을 적용을 해서 뽑고 있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라면 실제 대학별 모집 인원들을 보면 이렇게 양상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특징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내신 중심으로 뽑는 전형입니다. 내신 높으면 무조건 합격이 될 수 있는 이런 전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 수능 최장력 기준이라는 것이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큰 전형입니다. 대학에서 수능 최장력 기준을 일부 대학에서는 상당히 높게 걸어놓고 있고, 여기에서 수능 최장력 기준이 크고 경쟁률이 다른 전형보다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왜냐하면 점수가 이미 나와 있죠. 내신 성적 나와 있기 때문에 경쟁률이 낮고 중복 합격자들이 많습니다. 6장의 카드를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쓰게 되면 내신 성적이 좋은 녀석들 같은 경우는 6개 대학 중에서 3관왕, 4관왕 되는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중에 1개 대학을 골라가면 나머지 대학들은 전화 찬스를 통해서 학생들을 불러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는 추가 합격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납니다. 작년도에 서울시내 상위권 대학들 중에서는 학생부 교과 전형의 추가 합격의 비율이 150%가 넘게 나타나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신 100%를 선발하는 대학들이 많이 있는데 일부 대학에서는 비교과까지를 반영하고 있지만은 아무래도 내신의 영향력이 큰 전형이 크게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이렇게 선발하는 구조가 가지고 있는 전형이 교과 전형이다. 또 일부 대학에서는 면접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요소들을 덧붙였었을 때 나타나는 특징들은 어떤 특징이겠습니까? 내신 성적 하나만 봤었을 때 나타나는 성적이 내신 성적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나겠죠. 면접을 보게 되면 내신 성적이 조금 떨어지는 학생들도 합격권에 들어갈 것이고, 수학능력 최장력 기준을 적용했었을 때는 내신 성적이 최상위권에서 적용하지 않았었을 때는 높겠지만은 조금 더 최장력 기준을 적용하는 순간 거의 수능 최장력 기준을 적용하면 지원자의 반 토막이 나거든요. 지원자의 반 가까이가 떨어져 나간다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합격선들이 조심스럽게 내려갈 수 있는 이런 전형이라는 점을 엿볼 수 있겠죠. 하다 보니까는 실제 아까 서울시내 11개 대학에서 수능 교과 전형을 가지고 뽑는 대학들이 11개 대학에서 2,300여 명밖에 뽑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 대학들에서 11개 대학 같은 경우는 합격하는데 내신 평균 등급이 몇 등급 정도 되겠습니까? 거의 예를 들어서 2천여 개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전교 1등짜리들만 1, 2등짜리들만 지원을 해도 다 정원이 차게 되는 이런 양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신 평균적인 등급의 합격선들이 1.1에서 1.3등급 정도 돼야 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특징들은 과연 그러냐? 서울시내 주요 11개 대학에서 나타나는 특징들도 보면 1등급 때 중후반에서 합격선이 형성되고, 심지어 어떤 대학 같은 경우는 2등급 때까지도 합격선이 형성되는 대학들도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능 최장력 기준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양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요 대학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제주대학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제주대학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교과 성적 반드시 1등급 학생들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2등급, 3등급 학생들도 제주대학도 지원했었을 때 합격 가능성이 있는 이런 전형이라는 것들을 엿보면서 내신 성적이 수능 성적보다 그래도 괜찮은 성적 역량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2학년 때, 3학년 때까지 내신 성적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를 통해서 전략을 가지고 가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더라. 예를 들어서 최장력 기준 보십시오. 여기 같은 경우는 고려대학 같은 경우는 학교장 추천 전형인데 최장력 기준에서 인문계 3개 합 5입니다. 1, 2, 2. 장난 아니죠. 그러면 이 대학 같은 경우는 합격선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려대학이라 하더라도 합격선들이 1점대 초반이 아니라 1점대 중반, 후반까지도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 학과들이 나타나겠죠. 예를 들어서 그런데 중앙대학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인문계 3개 합 6입니다. 탐구 2과목 반영하고요. 3개 합 6입니다. 이거 장난 아니죠. 근데 심지어는 이런 대학도 있어요. 홍익대학 같은 경우도 있어요. 3개 합 6입니다.
감히 이 대학 같은 경우는 합격선들이 어떻게 형성되겠습니까? 2등급, 3등급 학생들도 합격권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만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보면서 그대로 적용을 해서 원서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내신 성적 관리가 잘 돼 있는 친구들 중에서 상위권 대학을 지원할 친구들이라면 그 대학에서 뽑고 있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일까 하는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대한 대비, 그래서 제가 수시 대비를 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대비 전략은 수능에 대한 대비가 바탕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내용을 파악을 해 보셔야 되겠고요. 하다 보니까는 작년, 재작년도에 나타났던 결과입니다. 작년, 재작년에 나타났던 결과물들인데, 내신 등급이, 이렇게 예를 들어 이화대학 같은 경우도 내신 등급이 2점대 초반 등급에서도 합격선들이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내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평균적인 내신 역량이 지금 어느 정도 역량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내가 이거를 가지고 내가 지망하는 대학, 그룹에 포함이 되어 있는 대학에 지원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그러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대한 대비, 그러면서 내신에 대한 대비를 계속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해나갈 건가 하는 것들에 대한 대비가 기본적으로 돼 있어야 된다. 자연계는 인문계보다 내신의 등급이 좀 더 범주가 조금 더 넓어지게 되는 이런 양상들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서울시내 대학도 학생부 100%를 통해서 뽑고 있었을 때도 2등급 때까지도 내려가는데, 면접까지 여기다 추가를 하게 되면 내신 등급이 좀 더 합격선들이 좀 더 내려가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까지 적용했었을 때 내려가는 특징들을 이해를 해 두시면은 전략을 잡을 때 의미가 있게 파악을 할 수 있겠다라는 점들이고요. 종합전형입니다. 종합전형이 어떤 전형이다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학생이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생활을 어떻게 했고, 고등학교 생활을 통해서 드러나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을 통해서 결과물들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생활의 학교 생활을 어떻게 충실하게 했는가의 과정 등을 통해서 이 학생의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을 엿보면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방식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다라는 점들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이 학생부 종합전형은 입학사정관 전형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바뀐 제도가 되겠다. 그런데 예전에 입학사정관 전형이었었을 당시에는 그래도 아무래도 가장 중요하게 내용이 포인트가 됐었던 부분들이 누가 뭐라해도 이제 비교과 영역에서 역량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이 포인트가 됐다라면, 학생부 종합전형이 2014년도부터 학생부 종합전형이 도입이 되면서 철저할 정도로 학교 생활 중심으로서 평가의 무게중심들이 완벽하게 옮겨져 오고 있는데, 최근의 평가 방식을 본다면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가 되는 부분들이 교과 성적도 의미가 있겠지만, 교과 성적과 아울러서 교과 활동, 넓은 범주의 교과 활동. 왜 그런 거 아니? 학생들의 하루 일과를 보면 60%, 70% 이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학교 생활이죠. 학교 생활 중에 80% 이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학교 수업과 관련된 교과 활동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평가의 무게중심들도 아무래도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과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이 학생들이 어떤 역량을 어떻게 길러왔고, 이 학생들이 어떤 역량들을 어떻게 보이고 있는지 하는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들을 토대로 해서 선발을 하겠다라는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교과 활동 중심의 평가로서 무게중심들이 완벽하게 변하고 있다라는 점들입니다. 그러면 실제 우리 학생들이 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쪽으로 대비를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과 관련해서 개괄적으로 말씀을 좀 드린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누가 뭐라해도 학교 수업과 관련해서 이 학생들이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전의 수업 형태들은 일반적으로 어떤 형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예전의 수업 형태들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일방적으로 선생님들께서 강의식, 전달식 수업으로 일관하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우리 학생들이 수업에 임하는 태도, 가장 기본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전략은 뭐밖에 없습니까? 눈 부릅뜨고 수업 들어라. 열심히 수업을 듣는 것이 일반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수업을 듣게 되면 학교 선생님들께서 생활기록부에 기록해 주시는 내용들은 이런 내용밖에 기록이 안 되죠. 수업에 대한 집중도가 높고 성실하게 참여함, 모범적이고 성실하게 수업에 임하고 있음, 이라는 정보밖에 제시를 안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정보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하게 된다면 평가에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실익이라는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범생이로구나 라는 정보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학업 역량이라든지 발전 가능성이라든지 전공적 합성, 인성과 관련된 요소들을 잡아내는 데 있어서 최근에는 이제 학교 수업의 형태들이 다양하게 변화를 가지고 오고 있다는 겁니다.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수업의 형태들이 대단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토론식 수업도 있고 발표식 수업도 있고 수행 평가도 있고 여러 가지 역량들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비하는 첫 번째 방법, 눈 부릅뜨고 들어라 and 길길이 날뛰어라. 수업 시간에 참여하는 모습들이 가장 핵심적인 대비 전략이다. 왜 그런 거 아니? 실제 평가를 할 때 가장 무게중심이 많이 나가고 있는 평가 요소들을 본다면 이 학교에서 이렇게 교육과정이 이렇게 제시가 돼 있었는데 이런 교육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참여를 통해서 이런 역량들을 가지고 있습니다를 기술해 주고 있는 세부능력 및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라는 요소가 평가에서 가장 무게중심이 나가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모습은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모습들이 가장 기본적인 대비 전략이 된다라는 부분들이라는 겁니다. 입학사정관들이 특히 이제 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입학사정관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자기 주도적 역량과 지적 호기심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유독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주도적 역량이라고 했었을 때 우리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들은 뭐라고만 이해를 하고 있는 거 아니? 자기 주도성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뭡니까? 10시까지 야자했다, 오답노트 만들었다, 선생님께 질의응답했다, EBS 열심히 봤다. 이 차원에서 자기주도 학습을 했다라고 자기소개서 1번 문항에 학업이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 쓰라고 하면 뻔뻔스럽게 써놓고 있습니다. 자기주도 학습 맞습니까 이게? 강제 야자일 가능성도 있잖아요. 이걸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실제 수업 시간에 드러나 있는 탐구 활동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좀 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서 공부했었던 흔적들, 다른 교과 시간을 통해서 드러나 있는 역량들을 가지고 기본적인 토대가 돼서 심도 있게 얼마만큼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려는 노력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진정으로 자기주도적인 학업 역량이라고 기본적으로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래서 학교 수업을 토대로 해서 무엇인가 한 단계 좀 더 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 가장 기본적인 핵심 대비 전략이 된다. 물론 내신 성적에 대한 관심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내신 성적을 기계적으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등급에 따라서 정량적으로 평가를 하지 않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내신 성적은 가지고 있는 것이 학교 생활 충실도를 보여줄 수 있고 결과적으로 이 학생이 학업에서 역량을 어느 정도 우수성을 엿볼 수 있는 부분들이 내신에서 몇 등급이 나왔다라는 부분들도 엿볼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신 성적을 올리기 위한 노력들은 기본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가장 대비 전략 중에서 한 부분이 된다. 저희들이 이제 평가를 할 때 이제 일반적으로 1단계 서류평가 100% 통해서 정원의 3배수 내지 5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 가면 면접을 통해서 반영을 해서 일반적으로 선별을 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최저학력 기준 웬만한 대학들이 없습니다. 최저학력 기준 웬만한 대학들이 없는데 일부 몰지각한 대학에서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대학도 있습니다. 최상위권 대학이라는 일부 대학에서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실제 최저학력 기준 적용하는 대학들은 그만큼 비교과 활동이라든지 하는 부분에서 조금 더 역량이 좀 부족한 아이들도 합격권에 들어가겠죠.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적절하게 최저학력 기준 통과가 자신이 있었을 때는 활용을 할 수 있는 이런 대학들이다라는 점들도 염두에 두시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면접과 관련해서 2단계에서 면접이 일정 부분 반영이 되는 대학들이 상당수의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면접에 대한 부담도 또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어떤 아이들이 면접 잘하는지 아세요? 학교 현장에서 훈련을 받은 아이들이 면접을 훨씬 잘합니다.
사교육기관에서 훈련을 받은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일정 패턴들이 있습니다. 제가 면접관 교육을 할 때, 그 면접 평가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면 사교육기관에서 훈련을 받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이 나타나면 반드시 압박 면접을 해 주십시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훈련을 받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좀 거친 듯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또박또박 자기 할 얘기를 제대로 이야기하는 특징들이 있다는 겁니다. 면접도 학교 현장을 통해서 준비하라. 학교 현장을 통해서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참여식 수업에서, 공식적으로 참여식 수업에서 길길이 날뛰어라 라는 모습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게 되다 보면 논리적으로 깨지게 된다. 깨지게 되면 다듬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기 위한 이런 훈련들이 자연스럽게 된다 라는 점들입니다. 학교 수업을 통해서 면접 역량도 기본적으로 1학년 때, 2학년 때 지금부터 대비를 한다면 충분히 역량을 기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면접 역량도 가지고 있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다. 이게 평가 요소들입니다. 이 평가 요소들이 되게 이제 다 이렇게 적용하는 건 아니지만 서울시내 주요 대학에서 평가 요소들 이렇게 저희들이 연구를 통해서 1년간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한 내용들인데, 학업 역량, 학업 성취도, 내신 등급 기본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내신 등급 하나만 보는 게 아니에요. 여건에 따라서 내신 등급이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내신 등급이 엄청나게 원점수가 높은 선에서 형성되는 학교도 있잖아요. 원점수도 살펴보고 평균 성적도 살펴보면서 표준 편차도 보면서 이 학교가 가지고 있는 여건들도 살펴보고 응시 인원도 살펴보면서 고려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성평가가 되고 있다, 질적평가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학업 태도와 의지, 수업 시간의 태도와 어떻게 이 수업에 임하고 있고 어떻게 열정적으로 관심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깊이 있게 공부하려는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지, 탐구활동, 여기서 탐구활동 하니까 또 소논문 이야기하시는데 소논문 절대 반영하지 않는다 라고 아예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고등학교, 중학교 3학년들이 치를 입시에 있어서는 이때부터는 소논문 활동 원초적으로 기재 금지입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살펴보는 부분들은 뭐겠습니까? 핵심적으로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는 각종 교과에서 이루어지는 탐구 활동에 얼마만큼 깊이 있게 참여를 하고 있는가 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역량들을 살펴보고, 전공적 합성, 특히 학과와 관련된 전공적 합성이라기보다는 최근에 계열과 관련된 전공적 합성을 일반적으로 살펴봅니다. 전공 계열, 예를 들어서 어학 계열, 상경 계열, 또는 예를 들어서 공학 계열, 자연과학 계열에 따라서 계열별 적합성을 살펴본다는 겁니다. 전공 관련된 교과목의 성취도라든지 이수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 따져보고, 전공 관련된 활동과 경험, 특히 창의적 체험활동, 자율활동이라든지 동아리활동이라든지 봉사활 진로를 통해서, 활동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역량들이 어떻게 수업시간에 드러나 있는 이런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서 드러나 있는 경험의 다양성이라든지 어떻게 수업시간에 참여를 하고 있는가 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살펴보고, 인성, 봉사활동 하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봉사활동, 예를 들어서 의과대학 가는 아이들 봉사활동 전체가 뭡니까? 의료기관 봉사죠. 의료기관 봉사라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쓰레기 줍기 봉사만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시간 채우기식의 봉사라는 거죠. 저희들이 봉사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관점들은 학교 생활 동안에 정상적으로 봉사에 참여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봉사를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따져보지, 인성을 따질 때 봉사는 한 부분적인 요소인데 이것만 가지고 인성을 따져보냐, 수업 시간에도 인성이 드러나죠. 수업 시간에도 인성이 드러나고, 수상 경력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자율활동을 통해서도 인성이 드러나고,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인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생활기록부 전면에 드러나 있는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인성적 요소를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신의 범주입니다. 내신의 범주인데 내신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단순하게 2.0 등급을 합격되고 2.01 등급은 불합격이 되는 이런 식의 구조가 아니라 넓게 바라본다. 내신의 역량은 우리 학교에 와서 이 학생이 학교에 와서 따라갈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정도의 평가 요소를 바라보게 된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고대도 하다 보니까는 실제 이 3점대 등급까지도 2점대 후반 등급 3점대까지도 합격선들이 나타나고 있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중앙대 같은 경우도 3점대 중반 후반까지도 합격선들이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도 이렇게 합격선들이 내려갈 수도 있다. 자연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내신 성적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너무 그렇게 과장해서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는 점들인데, 기본적으로 그러면 당장 우리 부모님들이 알고 싶은 부분은 뭡니까? 당신 대학은 몇 등급까지 합격선이 잘립니까? 이거잖아요. 서울 시내 주요 대학들에서 합격선들이 잘리는 부분을 보면 저희 대학 같은 경우는 작년에 1.0등급 만점짜리도 제가 떨어뜨렸어요. 지원자 풀이 평균적으로 10대 1이 넘습니다. 근데 지원자 풀이 10대 1이 넘는데 지원자들 중에서 80% 이상의 학생들이 내신 성적이 거의 비슷하게 형성이 돼요. 1점대 중반부터 2점대 중후반까지 형성이 기본적으로 됩니다. 서울시내 10개 대학에서 그래 합격선들이 보면, 그래서 2자 정도는 기본적으로 찍어야 되는데 3자 정도를 찍게 되면 이거 뭐지? 라는 현실적인 느낌을 받고 2자를 찍은 아이들 중에 뽑아도 3배수 5배수 뽑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신 성적을 기계적으로 보지는 않지만 서울시내 주요 대학을 가는 데는 그래도 2등급 때까지는 좀 들어가 주는 것이 기본적인 매너가 아닌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 3등급도 합격이 될 수 있는 전형입니다. 작년도에 일반계 고등학교 4등급도 뽑아봤어요. 이런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오바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부분들이고요. 논술 전형입니다. 뽑는 대학들 보십시오. 고려대학과 서울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들에서 상위권 대학에서 기본적으로 선발을 하고 있는 특징들이 있는데, 여기서 논술 70% 하면 학생부가 30% 반영이 되고 있는 대학들입니다. 나머지 학생부가 반영이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학생부의 영향력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논술의 영향력이 크다. 그런데 논술의 영향력이 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큰 전형이 이 전형이다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최저학력 기준 보십시오. 서강대 같은 경우는 3개 등급의 합이 6입니다. 그런데 동국대 같은 경우는 2개 등급의 합이 4라는 조건입니다. 대개 어느 정도 정시 모집을 통해서 입학을 하는 학생들보다 약간 낮게 합격선들이 형성이 돼 최저 기준을 설정을 하겠죠. 숙대 같은 경우도 2개 등급의 합이 4등급이라는 조건이라는 조건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런 내신의 의미는 거의 의미가 없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적성 전형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 대개 국어, 수학, 영어 문제를 조금 수능보다 쉽게 출제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는 부분은 수학 영역입니다. 국어, 영어에서는 변별이 그렇게 되지 않고 수학에서 변별이 가장 많이 되는 실제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특징들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정시 관련해서 말씀들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문제풀이 역량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 기본적으로 EBS 강의를 듣는데 우리 학생들이 아까 우리 정 선생님께서 경계를 하셨어요. 강의만을 들었다라고 해서 성적이 향상되는 것이냐, 착각에 빠지면 안 된다는 아주 정말 핵심적인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특징들이 강의만 듣게 되면 이 부분은 다 끝났다, 다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이렇게 느끼는데, 문제를 주게 되면 일주일에 똑같은 문제를 주면 또 똑같이 실수를 하고 틀리게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 스스로 고민을 안 해봤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하루에 문제를 예를 들어 국수형 20문제씩 푼다 합시다. 기본적으로 틀린 문제가 두세 문제 나오겠죠. 상위권 학생들이라면. 제일 바보같이 공부하는 놈, 어떤 놈들입니까? 틀린 문제가 나왔었을 때 즉각적으로 채점하고 맞았다 굿, 틀렸다 C 하고 넘어가는 놈. 두 번째 바보 같은 놈, 틀린 문제가 나오면 즉각적으로 해설 읽어보는 놈.
이 녀석들 같은 경우도 해설 읽어보면서 나타나는 특징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죠. 흐뭇하게 넘어가죠. 일주일 후에 똑같은 문제를 줬었을 때 똑같이 실수를 하죠. 제일 의미 있게 똑똑하게 공부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틀린 문제, 찍어서 맞춘 문제, 실수한 문제에 대해서 왜 정답이 1번이고 나는 2번에다 마킹했을까를 끝까지 정답의 근거를 찾는, 고민하는 이런 흔적들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정답을 찾아보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해설 읽어보고 그리고 선생님들께 질문하는 이런 방식을 가지고 공부를 했었을 때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들을 가지고 있었을 때 오히려 3학년 때 가면 1학년 때부터 꾸준하게 이렇게 노력을 하게 되면 3학년 때 가면 오히려 문제풀이 시간이 단축이 될 수 있다라는 점들을 염두에 두시고 공부를 하신다면 정말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자, 제가 드린 말씀 듣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구나 일상적으로 하는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좀 더 보다 현실적으로 우리 아이에게 맞는 대비 전략을 찾아보실 때 EBS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고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출발점을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확인하실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2학년 학생들 내후년 설날 세배할 기회 가져야 됩니다. 결과 안 좋으면 세배 못 가는 거 아시죠? 함께 하신 분들이 모든 분들이 다 그해 봄날은 꽃피는 캠퍼스에서 벚꽃놀이 함께 할 수 있게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